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한강 자전거길을 달리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자전거 퇴근길에는 제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주요 시설들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저녁 7시 한 50분 정도 됐습니다. 자,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입니다. 올림픽대교 정말 멋집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쪽으로 자전거를 질주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의 수도이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의 약자입니다. 자, 미국이 초창기에 남부와 북부로 분열이 되어 있었을 때 미국의 수도가 초창기에는 뉴욕이었는데요. 뉴욕은 북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남부 지역에 사람들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도 아니고 남부도 아닌 중립지역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해서 지금의 워싱턴 DC로 옮겼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북부의 최남단에 있던 메릴랜드주와 남부의 최북단에 있던 버지니아 주에서 각각 토지를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지역이 바로 포토맥강 하류에 있는 워싱턴 DC입니다. 그래서 기증된 토지가 가로 세로 각각 16km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입니다. 가로 세로 각각 16km씩 그렇게 해서 조성된 지역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북부의 최남단인 메릴랜드주와 남부의 최북단인 버지니아주에서 각각 토지를 기증해서 조성된 지역이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그래서 워싱턴 DC는 포토맥강을 중심에 두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수도 명칭 관련해서 워싱턴 DC로 정한 것은 여기에서 워싱턴 DC와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 미국의 북서부에 있는 태평양 연안의 워싱턴 주하고는 다릅니다. 자, 50개 주 중에 하나인 워싱턴 주는 태평양 연안의 북서부에 있는 50개 주 중에 하나 워싱턴 주고요. 그곳의 주도는 올림피아고 그 워싱턴 주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는 시애틀이죠. 스타벅스가 1971년에 출범했던 시애틀이 워싱턴 주에서는 가장 유명한 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워싱턴 주는 미국의 50개 주의 깃발, 미국의 국기는 성족인데요. 각 50개 주마다 주기가 있죠. 주기, 깃발이. 그 50개 주의 그 깃발들, 주기 중에 유일하게 워싱턴 주의 주기가 사람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주기가 워싱턴 주의 주기입니다. 나머지 49개 주의 주기에는 초상화가 안 그려져 있는데요. 워싱턴 주만 유일하게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그 인물이 바로 주 명칭에 걸맞게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주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미국 북서부에 있는 워싱턴 주와 전혀 다른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거기서 이제 명칭을 워싱턴 DC로 정한 이유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르기 위해서 워싱턴이라는 명칭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DC라고 정한 것은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의 약자입니다. 즉 콜롬비아 특구다 이런 뜻인데요. 50개 주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은 특별한 구역이다. 그래서 콜롬비아 특구라는 의미에서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인데, 콜롬비아는 다 아시겠지만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부스에서 따온 말인데요. 콜롬비아라는 것은 콜럼부스의 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콜롬비아 특구라고 해서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 명칭 워싱턴 DC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과 또 미국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1492년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부스를 기리기 위해서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그래서 풀네임으로는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미국의 수도 명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은 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일까요? 하얀 집이다 라고 해서 영어로 화이트하우스. 왜 화이트하우스라는 명칭이 정해졌을까요? 그 유래를 아시는지요? 자, 그것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부터 1797년까지 대통령 임기 2번을 하고 1797년에 퇴임을 했는데요. 자, 그 뒤를 이은 분이 바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4년밖에 못했고, 그 뒤를 이은 분이 1801년부터 8년 동안 했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그 뒤를 이은 분이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도 8년 동안 대통령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임기 3년째였던 1792년에 미국의 대통령 관절을 착공을 합니다. 즉 워싱턴 DC에 대통령 관절을 착공을 하는데요. 공사 기간이 무려 한 8년 남짓 걸립니다. 8년 정도. 그래서 대통령 관저가 오픈한 게 1801년 1월 1일입니다. 1801년 1월 1일.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그 백악관에서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부터 오픈했던 완공된 그 백악관에서 이제 이 직무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한 11년 정도 지난 1812년에 바로 미영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별도로 미영전쟁이 발생이 되는데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시대에 나폴레옹은 영국과 무역을 하는 모든 나라들을 금지시키는 이른바 대륙봉쇄령을 발동했고, 그에 대항해서 영국에서는 해상봉쇄령으로 맞섰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영국의 해상봉쇄령을 위반을 하고 프랑스와 이제 밀무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분개해서 프랑스와 밀무역을 하는 미국의 선박들을 납포하고 물건을 다 빼앗아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은 1812년 7월 18일에 영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해서 만 2년 동안의 미영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1812년 7월 18일 미국이 영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해서 발생한 게 미영전쟁인데요. 그 결과는 미국이 승리를 했었죠. 자, 그때 미영전쟁 기간이었던 1812년부터 1814년까지 영국군이 백악관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백악관 오픈한 지 약 11년밖에 안 된 1812년에 미영전쟁 당시에 영국군이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에 불을 질러버렸죠. 그래서 건물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커멓게 그을린 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하얀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하얀 페인트. 그래서 건물이 이제 하얗게 된 거죠. 그래서 건물의 이름을 이제 화이트하우스, 한자로는 백악관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청와대, 청기화, 기와집인데 청색 기와라 해서 청기와집, 청와대라고 했는데요. 푸를 청자, 기와화자 해서 청와대, 영어로는 블루하우스라고 했었듯이 백악관은 하얀 페인트로 칠해서 백악관이라고 화이트하우스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1812년 미영전쟁 당시에 영국군이 백악관에 불을 질러 가지고 시커멓게 그을렸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얀 페인트로 칠해서 하얗게 건물이 변했다. 그래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의 명칭이 거기에서 왔습니다. 그게 바로 1812년입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약 50년 정도 지난 남북전쟁이 발생됩니다. 미국의 내전이죠. 내전. 남부군과 북부군. 남부군 총사령관은 로버트 리 장군, 북부군 총사령관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인데요. 자, 물론 그 북부군 총사령관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나중에 제18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8년 동안 제16대 대통령을 했듯이 북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도 8년 동안 제18대 미국 대통령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여하튼 남부군과 북부군이 이제 격돌했던 내전이 바로 남북전쟁인데요. 그 남북전쟁 때 또 백악관이 일부 건물이 파괴가 됐습니다. 일부 건물이 파괴가 돼서 훼손이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리를 제대로 안 한 상태가 유지되다가, 자, 잠실벌의 풍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실벌 풍경입니다. 자, 남쪽 방향, 제가 잠실 나들목을 나와서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이는 곳이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재건축하기 전 15층 정도 아파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에 재건축 입주 완료된 주공 2단지가 재건축된 리센츠 아파트입니다. 오른쪽이. 그리고 남쪽 이 차도가 쭉 뻗어 있는데요. 전방 약 1km 정도 지점에 잠실주공 3단지가 재건축된 트리지움과 잠실주공 4단지가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전방 1km 정도 지점에 있습니다. 자, 횡단보도, 그 다음에 잠실 나들목입니다. 자,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에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왼쪽이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전이고요. 오른쪽이 잠실주공 2단지가 재건축된 리센츠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남북전쟁 당시에 백악관의 일부가 건물이 훼손이 됐었는데요. 뭐 대포 이런 공격을 받아가지고 훼손이 됐었는데요. 그게
제대로 수리가 안 되고 세월이 한 8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80년 정도. 그래서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 직후 수리를 했습니다. 제 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이 발발이 됐었는데요. 자, 해리 트루만 대통령 때 남북전쟁 당시에 전쟁 와중에 훼손, 파괴됐었던 백악관의 일부 건물들을 남북전쟁으로부터 80년 정도가 지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제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그 훼손됐던 건물들을 해체, 분해해가지고 재조립,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게 해리 트루만 대통령 때고요. 그 다음에도 한 차례 마지막 공사했던 게 1961년 1월 20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제3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마무리 수리를 했었습니다. 마무리 수리를. 그래서 오늘날 백악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백악관이 왜 백악관인지, 결국은 1812년 지금부터 213년 전입니다. 211년 전, 지금부터 211년 전인 1812년 미영전쟁 당시에 영국군이 백악관을 공격해가지고 건물이 불타버려서 그을린 것을 이제 하얀색으로 페인트를 칠해서 건물이 하얗게 됐다 해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됐다라는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곳은 갤러리 아파트 사거리고요. 저 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남쪽 방향에 갤러리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저기 남쪽 방향 전방 약 200m 지점에 잠실 주공 4단지가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있고, 이번에는 남서쪽 방향에 잠실 주공 3단지가 재건축된 트리지움 아파트가 있고요. 이번에는 서쪽 방향 잠실 주공 2단지가 재건축된 리센치 아파트고, 이 리센치 아파트 서쪽으로 잠실 주공 1단지가 재건축된 엘츠가 있고요. 그 서쪽으로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자, 갤러리 아파트 사거리 파란 신호등 건너겠습니다. 자, 건너면서 동쪽 방향의 롯데월드타워를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동쪽 방향의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면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쪽 방향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백악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에는 워싱턴 DC에는 제가 한 2달 반쯤 후인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여행을 가는데요. 그때 워싱턴 DC를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 DC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을 매기면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하든 간에 그 순위가 거의 안 바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랭킹 1위 신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랭킹 1위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로햄 링컨 대통령. 랭킹 2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랭킹 3위가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랭킹 4위가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랭킹 5위가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랭킹 한 6위가 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뭐 이런 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등은 거의 안 바뀐답니다. 즉 남북의 분단을 막고 남북의 통일을 이뤘던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는 거의 안 바뀌고, 2위가 이제 나라를 세운 건국 아버지, 국부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랭킹 2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백악관의 그 유래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거기 워싱턴에 가면 굉장히 유명 인사들이 연설을 했던 장소가 바로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모뉴먼트 사이에서 그렇게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신호대기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지금 이 건물 바로 앞에 있는 건물, 한 50m 전방에 있는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이고요. 석촌호수 서호 북쪽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건물이 롯데월드 호텔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건물이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주로 연설을 하는 곳이 워싱턴 DC의 그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모뉴먼트 사이에서 많이 연설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명연설로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다 아시다시피 1963년 8월 28일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자, 1963년 8월 28일에 흑인 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목사 자격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박사 자격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 과거에 종교개혁자, 독일의 마틴 루터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하고 이름이 비슷한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분이 바로 1963년 8월 28일에 그 세계적인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오는 게 나의 꿈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학교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게 나의 꿈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차별당하지 않고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별 없는 세상이 오는 게 나의 꿈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차별 없는 세상이 실현되는 게 나의 꿈입니다. 그 이른바 제목이 바로 그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63년 8월 28일에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세계적인 유명한 연설입니다. I have a dream. 자, 여기 자전거 세워놓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전거를 잠깐 이렇게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서호 수변무대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빌딩입니다. 저를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저녁 8시 20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기온은 한 22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했더니 약간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정말 멋진 야경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롯데월드 타워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있고요. 서호의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쪽 방향 비추고 있는데요. 롯데월드 간판은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는 15년쯤 전에 잠실 주공 4단지가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335 이렇게 여유롭게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말 멋집니다. 자, 저쪽 위로 가가지 저쪽으로 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조깅로는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고 우레탄 포장이라서 무릎 충격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조깅로의 폭은 5-6m 정도 됩니다. 동호와 서호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입니다. 자, 여기서도 저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야경을 연출하고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이번에는 석촌호수 서호의 풍경입니다. 서호. 그 다음에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 DC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했던 곳이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마뉴먼트 사이에 있습니다. 그 링컨 메모리얼은 링컨 기념관인데요. 링컨 대통령의 그 좌상 앉아 있는 모습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 높이가 한 7-8m 정도 굉장히 거대한 동상인데요. 그 링컨 대통령의 동상이 저 멀리 전방 약 1km 정도 지점에 있는 워싱턴 모뉴먼트, 즉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즉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모뉴먼트는 워싱턴 기념탑이란 뜻인데요.
그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모뉴먼트 사이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그 연못은 직사각형 모양의 연못인데요. 명칭은 리플렉팅 풀이라고 합니다. 반사의 연못이란 뜻입니다. 리플렉팅 풀. 즉 햇볕이 연못을 내리쬐게 되면 햇볕이 그 연못의 수면에 반사가 된다라고 해서 햇볕이 반사되는 그런 연못이다 해서 영어로 reflecting pool, 우리 한글로는 반사의 연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963년 8월 28일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른바 워싱턴 대행진입니다. 워싱턴 대행진의 하이라이트로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그게 나의 꿈입니다. 그게 바로 I have a dream이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연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흑인 민권운동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이 링컨 메모리얼에서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1963년 8월 28일에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백인과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흑인들의 수십만 명이 워싱턴 DC에 집결을 해가지고 행진을 했었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러한 연설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흑인들의 민권운동 시위 행진을 이른바 워싱턴 대행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68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또 암살을 당하게 되고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을 당했던 1968년도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지 5년이 된 시점이었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제35대 미국 대통령으로 1960년에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 당선 대통령 43세 당선이 됐고, 이듬해인 1961년 1월 20일에 취임했다가 2년 10개월 정도 임기를 수행한 상태에서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에 의해서 암살이 됐는데요. 존 F 케네디 제35대 미국 대통령이 암살됐던 그 연도 1963년도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도 있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68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이 되고, 또 같은 해인 1968년에 그 미국의 법무장관이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엠베세더 호텔에서 또 암살이 되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이 됩니다. 여하튼 그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모뉴먼트 사이에서 이렇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세기의 연설이 있었고요. 또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가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에서 주인공 톰 행크스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했던 그 자리에서 워싱턴 모뉴먼트를 바라보면서 반전 운동, 그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톰 행크스가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흑인 전우였던 부바를 이제 구출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부바라는 전우는 사망해버리고, 부바라는 전우와 원래 약속했던 대로 엘라베머주에 가서 새우잡이 어업 회사를 차리죠. 그게 바로 부바 포레스트 쉬림프 부바 검프 쉬림프 코퍼레이트죠. 컴퍼니라고 써도 되고, 부바 검프 쉬림프 컴퍼니, 즉 전우였던 부바와 포레스트 검프 자신이
공동으로 뭐 설립한 새우잡이 어업회사다 이런 뜻인 거죠. 구바 건프 슈림프 컴퍼니. 여하튼 그 주인공 톰 행크스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했던 링컨 메모리얼 앞에 서서 반전 운동 시위에 참가해서 명연설을 하죠. 자,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러한 뭐 연설 뭐 이런 것들은 바로 링컨 메모리얼에서 워싱턴 모뉴먼트를 바라보면서 하는 게 뭐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이 있지만 또 국민들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사당이 있는데요. 국회의사당의 돔의 높이보다 더 높은 건물은 미국의 딱 하나밖에, 워싱턴 DC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국회의사당의 돔 높이보다 더 높은 건축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워싱턴 모뉴먼트, 즉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워싱턴 기념탑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기리기 위한 기념탑인데요. 워싱턴 기념탑은 높이가 무려 169m입니다. 169m, 100% 화강암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라는 게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집트에서 선물 받았다라는 오벨리스크고,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은 유럽에서 가장 넓은 광장이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콩코르드 광장입니다. 그 콩코르드 광장은 그 중심에 이집트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높이가 23m입니다. 그런데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모뉴먼트, 즉 워싱턴 기념탑은 높이가 무려 169m입니다. 그것도 100% 화강암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성분이 전혀 없고 자연석인 100% 화강암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는 밑바닥 쪽이 면적이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좁아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롯데월드타워가 그러지 않습니까? 롯데월드타워는 밑바닥층의 면적이 축구장 크기 면적이고 꼭대기층의 면적이 농구장 크기의 면적입니다.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오벨리스크가 저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기념탑은 169m 높이의 오벨리스크 100% 화강암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자, 그 건물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회의사당 건물 높이보다 더 높은 유일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사당 건물보다 더 높은 건축물인 워싱턴 기념탑, 즉 워싱턴 모뉴멘트 높이 169m 높이가 건축이 되니까 아예 미국에서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사당 높이보다 더 높은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법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지금은 국회의사당보다 더 높은 건축물은 워싱턴 DC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이 됐던 워싱턴 기념탑이고, 그 높이가 169m 높이입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그처럼 높이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연설은 주로 링컨 메모리얼에서 전방 약 1km 정도 지점에 있는 워싱턴 모뉴먼트를 바라보면서 명연설을 많이 하고요. 그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렉팅 풀이라고 반사의 연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워싱턴 DC의 시설이 뭐가 있냐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도 있습니다. 제가 8월 25일에 이제 출국하면 워싱턴 DC를 투어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평범한 진리가 있듯이 많이 알고 가야 요소를 많이 탐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미국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DC에 또 뭐가 있냐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는데요.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을 기리는 그런 기념관이고, 참고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제3대 미국 대통령으로 1801년부터 1809년 초까지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했는데요. 자, 그때 초기에 토마스 대통령 임기 초기인 1803년에 지금 미국의 중부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루이지애나를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1,500만 달러. 그 루이지애나 면적이 어느 정도 넘냐면 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그 미국의 중부 지역의 루이지애나를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했는데요. 그 매입 전에는 미국은 그 동부 지역에 에팔레치아 산맥을 중심으로 동부 지역이 가장 초창기의 미국의 영토였고, 또 나중에는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에 그 일부 지역이 오하이오강 이쪽으로까지 영토가 확장이 됐는데요. 그게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매입하기 전 영토로서 미국의 동부 지역의 그러한 영토였던 거죠. 그런데 1803년에 토마스 제퍼슨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미국의 중부 지역에 있는 루이지애나를 매입함으로써 기존의 동부 지역 면적하고 루이지애나를 합해가지고 이제 국토 면적이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즉 1803년에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1,500만 달러로 매입을 하면서 기존의 미국 영토가 2배로 확장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루이지애나는 원래 프랑스가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불모지, 워낙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그 루이지애나 1,500만 달러에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매입했던 그 루이지애나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반도의 10배입니다. 한반도 면적이 10배고 프랑스 면적의 4배입니다. 프랑스 국토 면적의 4배, 어마어마한 규모의 면적인데요. 미국의 중부 지역의 루이지애나를 1803년에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프랑스 나폴레옹으로부터 매입했습니다. 그게 1803년이고요. 이듬해인 1804년 12월 2일 날 나폴레옹이 드디어 35세의 나이로 프랑스의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같은 그 루이지애나는 왜 명칭이 루이지애나냐면 프랑스의 국왕들이 주로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 이런 루이로 이름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국왕인 루이가 개척한 식민지 영토다 해가지고 루이지애나라고 칭했던 거고요. 그 최남단에 있는 게 바로 미시시피 강의 하구에 있는 바로 뉴올리안스입니다. 뉴올리안스. 영어로는 뉴올리안스인데 프랑스어로는 뉴오를레앙이죠. 프랑스에 있는 도시 이름 오를레앙에서 따와가지고 미국에 개척한 새로운 오를레앙이라 해서 프랑스어로 뉴오를레앙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뉴올리언스. 재즈의 본고장이죠. 재즈의 본고장. 자,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이 뉴올리안스 거기만 프랑스로부터 매입하려고 했는데 나폴레옹이 그 불모지나 다름없고